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1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에는 그 거미집 모형하고 그다음에 벌집 순환 모형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에 했었던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변화, 즉 디파스칼리 휘튼의 4분면 모형으로도 이제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한번 설명해 보고요. 이외에 이제 다른 기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한 두 개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벌집 순환 모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 찾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석사학위 논문이긴 하지만 신정철 선생께서 그 벌집 순환 모형의 국내 주택시장 적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에도 벌집 순환 모형이 적용이 되는지, 벌집 순환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찾아낸 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그 경기 순환의 주기적 특성들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집 순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각 지역 시장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벌집 순환 모형의 어떤 결과를 여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집 순환 모형에 중점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이제 미분양 수준의 변화이다.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미분양 수준이 변화하는 것이 이 벌집 순환 모형하고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깊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아니고 현실도 어느 정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현실도 어느 정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일 먼저 하게 될 건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이번 이제 디파스칼리 휘튼이 이제 4분면 모형을 통해 가지고 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동시에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장기적 균형의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요. 자, 화면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이고 94쪽입니다. 그래서 디파스칼리 휘튼 모형은 이제 4분면, 그러니까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4개의 4분면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보여줬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공간 시장의 균형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공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간 시장의 가격 변수인 임대료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보였고요. 2, 4분면에서는 이제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1, 4분면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임대료로부터 2, 4분면에서 즉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 P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3, 4분면은 이제 그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에서 결정된 자산 가격으로부터 신규 공급량 C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사분면에서 이제 공간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신규로 공급된 양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부동산 재고, 주택 재고의 감가상각량을 통해 가지고 공간 재고가 조정이 되는 것, 공간 재고가 다시 결정이 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스칼리 휘튼 모형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 이유, 이것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변화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최종적인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균제 상태가 애초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 경제 변수, 그리고 장기 이자율, 신규 건설 비용, 뭐 이런 그 외생 변수의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어떻게 조정돼서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 변수 그러면은 뭐 고용이라든지 그 지역의 고용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 뭐 가구 수, 그다음에 가구 수의 뭐 증가율,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DW의 4분면 모형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 그 공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사분면에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보시면은 요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좀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공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DRE라고 하는 곡선에서 DRE'이라고 하는 곡선으로 수요 곡선, 공간 수요 곡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져 있으면 쭉 따라 올라가 애초에 균형 임대료는 R0였는데요. 이렇게 지역 경제 변수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난 다음에는 공간 재고 S0에 대응하는 임대료가 R0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됩니다. 여기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있는 R1이라고 하는 임대료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사분면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1사분면에서의 변화가 다시 2사분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R0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2사분면에서 자산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애초에는 P0, 애초에 장기균형에서 P0였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1, 4분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2, 4분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3, 4분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가지고 4, 4분면에서 어떻게 돼요?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속 돌고 하겠죠. 그래서 돌고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 시장에서 공간 수요를 증가시키게 하는 정말 경우 다시 정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지역 경제 변수가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기존에 주어진 공간 재고 이거는 쉽게 변화할 수 없잖아요. 단기에서도 정말 단기에서는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가 R0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가서 자산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자산시장에서 정말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했으니까 자산시장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자산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3, 4분면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 부문 또는 뭐 건설 부문을 갖다 건설 시장을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3, 4분면에서는 가격이 자산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신규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4분면으로 넘어가서 4, 4분면에서 이제 공간 재고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을 뒀을 때 공간 재고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데 자, 신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간 재고의 양도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균형에서는 임대료 그리고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움직이는 방향 여기서는 처음 1사분면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죠. 1사분면에서 정말 공간 재고가 그대로 S0로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한다. 2, 4분면에선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3, 4분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신규 공급량이 증가한다. 4, 4분면에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 S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애초에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임대료 그리고 자산 가격 신규 공급량 그리고 공간 재고 이건 다 아래점자 제로로 붙여놨죠. 근데 공간 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죄송합니다. 공간 시장에서 공간 수요가 증가하면 주어진 공간 재고 S0에 대해서 임대료가 R0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자산 가격이 P0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도 C제로보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공간 재고도 애초에 공간 재고 S0보다 더 큰 상태, 더 크게 더 커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초의 변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즉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애초의 것은 아래 첨자 제로로 표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균형, 새로운 장기 균형,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의 균제 상태를 갖다 1로 다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임대료가 R0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R1으로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도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간 재고 양도 S0에서 S1으로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 환원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환원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자본 환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P는 R 오버 I를 나타내주는 곡선에서 우변 분모에 있는 게 자본 환원율이죠. 그래서 그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면 전체적인 크기, 즉 자산 가격은 더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요 P는 R 오버 I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주어진 임대료 R0에 대해서 애초에는 P0의 자산 가격이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P는 R 오버 I라는 곡선이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 P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산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냥 임대료는 R0 수준 그대로 있다라고 해도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격이 P0에서 P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분면에 영향 미치고 4, 4분면에 영향 미치고 다시 1, 4분면에 영향 미치고 다시 2, 4분면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시요. 장기 이자율이 하락해서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P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규 공급량도 C0보다 더 큰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4, 4분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의 양도 증가한다. S0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 4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간 재고가 증가를 하니까 1, 4분면에서 임대료는 R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 뭐 이렇게 쭉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장기적인 새로운 장기적인 균제 상태, 새로운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궁극적인 변화 방향은 최초의 변화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애초에 P0, 2, 4분면에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해서 자본 환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P는 R 오버 I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P0가 아니라 P0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서도 자산 가격은 P0보다 더 높은 수준의 P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요 신규 공급량 C0에서 C1으로 증가를 하고요.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도 S0가 아니라 S1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공간 재고가 증가하니까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공간 재고도 증가하는데 임대료는 낮아진다. 이게 이제 장기 이자율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의 양은 증가하고 이게 이제 그 정말 경기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디파스칼 휘트 모양의 휘트의 4분면 모형에서 3, 4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건자재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또는 뭐 건설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는 뭐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어진 자산 가격에서 신규 공급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신규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리죠. 신규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P는 FC라고 하는 이 곡선이, 이 직선이 이제 여기서는 이 곡선이 원점 쪽으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애초에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해서 P는 FC 곡선이 원점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P0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이 C0가 아니라 이제 C0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량이 C0보다 더 커지니까 4, 4분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 4분면에서는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다시 1사분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간 재고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R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자산가격도 하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렇게 3, 4분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3, 4분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3, 4분면에서는 가격은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대로 주어져 있을 때 신규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4, 4분면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4, 4분면에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간 재고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다시 1, 4분면으로 가서 1, 4분면에선 공간 재고가 증가하니까 임대료 하락하네. 2, 4분면으로 가면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자산가격 하락하네. 이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처음 변화에서 한 바퀴 딱 돈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퀴 또 돌고, 세 번째 바퀴 돌고, 계속 돌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돌고 돌아도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도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 균제 상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균형, 애초의 균형하고 새로운 균형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도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그런데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자산가격도 P0에서 P1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락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 그리고 장기 이자율의 변화, 그리고 신규 건설 비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변동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디파스칼 휘튼의 4분면 모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외에도 경기 변동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처음 소개해드릴 건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70년, 80년대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살펴봤을 때 현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선거에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과 긴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선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주로 통화량을 증감시켜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는 선거 이전 몇 분기 동안의 경제 상황, 즉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뭐 실업률은 어떤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높고 안 좋죠. 근데 실업률 높다. 이것도 안 좋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 정부는 그 정권은 제대로 이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 경제를 운용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권 기존에 있던 정권을 몰락시키고 선거 결과에서 패배시키고 이제 그 상대방을 갖다가 승리하게끔 하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경기 변동을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 선거하는 그 유권자 투표자들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몇 가지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하는 걸 선호한다. 그렇긴 하지만 매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른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 또는 선거 기간 중에 경제 상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정권을 심판하려 한다, 투표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 이걸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관계 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상충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면 선거의 승리를 집권당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에서는 기존의 정부에서는 선거 승리 당연히 목표로 하겠죠. 이게 정당의 설립 목표이니까요. 그래서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집권당에서는 선거일 근처에서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선거일 1년 전 또는 1년 반 전에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해서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많아지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호경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년 또는 1년 반 전에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거일 근처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부양되고 그렇긴 하지만 통화량이 과다하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조금씩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럼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통화량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던 걸 다시 원위치 시켜야겠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놈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변동하는 걸 설명해 주는 이론이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권당이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간의 반복적인 고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을 주기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선거 주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그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기 변동, 정치적 경기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노다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1975년 논문에서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권당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연구들에서, 그러니까 후속 연구들에서
그 실증적인 근거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 직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경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좀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경기 변동 이론의 두 번째는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컬로프하고 실러라고 하는 두 학자가 2009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비롯해 가지고 경기 변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케인즈가 처음 말했던 야성적 충동, 동물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 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그 1936년에 나왔던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대공황하고 경제 위기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뭐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선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물론 그것들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쳐요. 그렇긴 하지만 비경제적인 본성에 의해서도 이제 그 경제가 변화할 수 있는데,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비경제적인 본성을 이제 야성적 충동이라고 이 두 학자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컬로프하고 실러는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야성적 충동이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변동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 변동이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짓기 행동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약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입지하고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하고 정말 뭐 대학원생이든지 뭐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믿음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의 명목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현실화된 것으로 착각해지면 더욱 굳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믿음, 자 그냥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부동산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불하고 지불받는 가격을 이제 명목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명목 가격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자산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만큼 정확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에다가 1을 더해준 걸 나눠준 크기만큼으로다가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매입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떼짓기 행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떼짓기 행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쪽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의 그룹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과열에 의해서 충분한 정보도 없으면서 가장 비싼 내구재인 부동산 매입에 무리지어 동참하는 현상을 떼짓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떼짓기 행동은 금융권의 야성적 충동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쉽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 이 떼짓기 행동 때문에, 이러한 떼짓기 행동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주고요. 가격에 거품이 낄 여지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품, 이렇게 떼짓기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부동산 거품,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외부 충격 또는 내부 요인의 변화 만으로도 쉽게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IMF 시기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직관적인 믿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더불어 가지고 떼짓기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계속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좀 심지어는 이제 거품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잘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하고 야성적 충동에 의한 이성적 과열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테고요. 다음 주차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조금 못 나간 부분이 하나 정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동산 경기 변동 지표서부터 다음 주에는 12주차에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